내년이 감히 우리 재호한테 대들어?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 어디서 행패야. 처가년들 먹여 살릴 돈은 없어. 시어머니에게서 욕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87건이었어요.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87개의 문자를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에 바친 세월이 처가년, 거지 집안이라는 욕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월급 580만 원을 받으면서 저한테는 150만 원만 줬습니다. 나머지는요? 시어머니한테 150만 원, 본인 술값과 골프비로 280만 원. 15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정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내년 나가면 빈손이야, 알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30년간 영수증을 한 장도 안 버리고 모아뒀다는 걸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김순영입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 창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매일 수백 건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한 푼이라도 맞지 않으면 밤새워 장부를 뒤졌죠. 그때 익힌 습관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무조건 모으고 돈이 오간 흔적은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 서류 한 장에 숨은 빈틈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이 습관이 30년 뒤 제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정어머니 칠순잔치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칠순을 맞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잔치상에 둘러앉은 친척들 웃음소리, 어머니의 환한 얼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건강하세요 인사하던 모습, 그 모든 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30년 시집살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날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결제 완료 한정식 285만 원. 분명히 남편과 반반씩 내기로 했던 식사비였습니다. 142만 원씩 나눠내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 돈 전액이 제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285만 원이면 제가 석 달을 꼬박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죠. 제 카드가 없었습니다. 분명 지갑 안카드 칸에 꽂아뒀는데 텅 비어 있더군요. 누가 꺼내간 겁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재호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채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결제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게 대체 뭐야? 왜 내 카드로 전액 결제 문자가 와? 285만 원이 다 긁혔잖아. 재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TV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처가 식구들 밥값을 사위가 내면 앞길 막힌다고. 엄마가 처가 식사비 내면 나랑 연 끊으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당신 카드로 긁었지. 그러고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채널을 또 돌렸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간신히 참아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이야. 당신이랑 나랑 딱 반씩 내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빼가? 미리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따지자 재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아니, 당신 엄마 일인데 당신이 알아서 내야지. 왜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난리야? 내가 무슨 처갓집 머슴이야? 사위가 밥값까지 내줘야 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에요. 제 어머니는 재호한테도 어머니인 거잖아요. 더 말하려는 저를 두고 재호는 아무런 미안함 없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더라고요. 285만 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재호는 알까요? 저는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으로 세 식구 밥을 해먹이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용돈 주고 살아왔어요. 쌀 한 포대 사려면 7만 원, 반찬거리 장 보면 한 번에 15만 원은 훌쩍 나갑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매달 손에 남는 건 몇 푼 안 됐어요. 그 돈을 몇 년간 모아서 어머니 칠순을 준비한 건데 재호는 제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 전액을 결제해버린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핸드폰이 연속으로 울렸어요. 진동이 멈추질 않아서 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 통, 두 통이 아니었어요. 수십 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는데 그게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내년이 감히 내 아들한테 대들어?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 어디서 행패야. 처가년들 먹여 살릴 돈은 없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87건이었습니다. 87건의 욕설 문자.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87개의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자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재호 앞에 딱 서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당신 이거 보라고.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문자를 87통이나 보내셨어.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재호는 문자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팍 쉬었습니다.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아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욕을 들었으면 화를 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에휴,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 당신이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그러신 거 아니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들볶이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신발도 안 벗고 서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요. 그리고 당신 지난번에 우리 엄마 칠순 때 뒤에서 투덜댄 거 모를 줄 알아? 니 엄마는 잔칫날까지 나를 괴롭히네라고 했다며? 그 말이 우리 엄마 가슴에 칼을 꽂은 거야. 노인네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오셨겠냐고. 여러분, 결혼 3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부치랴, 나물 무치랴,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서서 기름 냄새 맡으며 일했습니다. 기름찌든 냄새가 코끝을 찔러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늘 핀잔이었습니다. 집안일도 못하는 것이
시집살이 못한다. 음식 하나가 짜면 손맛이 없어. 싱거우면 간도 못 맞추냐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열이 펄펄 나도 시어머니는 네가 알아서 해라며 외면하셨습니다. 새벽에 아이 없고 응급실 가면서 재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잠 깨시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래요. 저 혼자 아이 안고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의자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느껴져요.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며 구박받았던 수많은 날들. 명절 선물 사들고 가면 이것밖에 못 사왔어? 용돈 들이면 요즘 물가에 이게 돈이야?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하녀처럼 살아왔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똑똑히 직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시어머니 70세 칠순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현금 200만 원, 한우 세트 50만 원, 금반지 50만 원, 총 300만 원에 가까운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150만 원에서 몇 년간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미용실 한 번 안 가고 흰머리가 자라도 그냥 뒀어요. 옷 한 벌 안 사고 10년 된 외투를 입었습니다. 반찬 가짓수 줄여가며 고기 대신 두부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금반지를 받아들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애미야, 이거 순금 맞니? 빛깔이 왜 이래?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환갑 칠순에 기둥뿌리를 뽑아준다는데. 쯧쯧, 24K도 아닌 것 같고 영 시원찮다 얘.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을 짓밟으셨어요. 금반지 50만 원이면 제가 넉 달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루 10,000원도 안 쓰면서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손님 접대까지 혼자 도맡아서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잔치가 끝난 후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호텔 빌려서 편하게 대접한다더니 넌 어째 궁상맞게 집에서 이 고생을 시키니? 남들 보기 창피해서 원.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냐? 그 모든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옆에서는 재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만 잠을 못 이루고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년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네 친정 거지 집안이 어디서 행세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문장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이 집안에 바친 시간과 청춘이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히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재호가 깰까봐 이불을 꽉 물고 울었어요. 목구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재호가 식탁에 앉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신문을 펼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요. 야, 김순영. 밥 줘. 어제 술 마셨더니 속 쓰리다. 북어국 좀 시원하게 끓여봐.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어젯밤 제가 운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문자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 한마디. 저는 밥을 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지? 주걱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밥알이 주걱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냈습니다. 아직은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 사건 이후 재호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양 며칠째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한마디 말 없이 밥만 먹고 자리를 떠났어요. 수저 내려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이 무시가 이번에는 유독 가슴 깊이 사무쳤어요. 밥상을 치우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 엄마 칠순에 돈 반반 내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신우이 이름이 떴어요. 박미영. 평소에도 연락이 뜸한 사람인데 웬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옳게 오빠 월급 300만 원인데 처가에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그래? 대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호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80만 원인데요.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되물으려고 했어요. 아니, 월급이 300만 원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삐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오빠에게 거짓 정보를 들은 게 분명했어요. 재호가 자기 동생한테 월급을 300만 원이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지? 그날 밤 재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보, 월급 명세서 좀 보여줘. 재호는 넥타이를 풀다가 손을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영이한테 전화 왔어. 오빠 월급 300만 원이라면서 처가에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그러냐고 하더라. 재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소 얼굴로 돌아오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동생한테 대충 말한 거야.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파 앞에 서서 재호를 내려다봤어요. 명세서 보여줘.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 오늘은 꼭 보고 싶어. 재호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세후 580만 원.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습니다. 150만 원으로 세 식구 밥 해먹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아이들 학용품 사고 경조사비 챙기고 쌀 한 포대 7만 원, 반찬거리 장 보면 한 번에 15만 원, 공과금 합치면 20만 원은 훌쩍 나갑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매달 손에 남는 건 몇 푼 안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43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 나머지 43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엄마한테 150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내 용돈이지.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번 돈인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간 매달 15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들어갔다는 사실. 계산해보니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 2억 7천만 원이에요.
제가 쥐꼬리만 한 생활비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리는 동안 그 돈이 시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등의 핏줄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 용돈 280만 원은 뭐에 쓴 거야? 재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도 마셔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하고 내 인간관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남자가 밖에서 체면이 있지. 여러분, 저는 15년간 미용실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와도 집에서 혼자 염색약 사다가 했어요. 염색약 한 통에 8,000원, 그것도 아까워서 2달에 한 번 샀습니다. 옷 한 벌 못 사서 10년 된 외투를 아직도 입고 있어요. 단추가 떨어지면 꿰매고 안감이 해지면 천조각 돼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재호는 매달 280만 원을 술까 골프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골프 한 번 치면 그린피에 식사비에 20만 원은 훌쩍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제가 한 달 반찬값을 해결하고도 남아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더니 대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우리 재호한테 월급 어디 쓰냐고 따졌다며?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활비를 15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여쭤본 건데요. 닥쳐. 내년이 남편 월급 간섭하게 생겼어? 네 팔자에 시집 온 게 어딘데? 우리 재호가 네 같은 년 만나서 팔자를 조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 튀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어젯밤 대화를 시어머니가 벌써 알고 있는지 놀랐어요. 재호가 바로 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게 분명했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고무장갑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칠순 때를 떠올렸습니다. 재호는 식사비를 반반 내자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잔치날이 다가와도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재호가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낼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재호는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멀뚱멀뚱 기다렸죠. 직원이 계산해 드릴까요? 하길래 지갑을 열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직원이 내민 카드 결제기에 제 카드가 이미 꽂혀 있었습니다. 재호가 미리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맡겨둔 거였어요. 이게 사전에 시어머니와 짜고 한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때 제가 300만 원 가까이 들여 정성을 쏟았던 것과 달리 재호는 친정어머니 칠순에 빈손으로 왔어요. 축의금은커녕 인사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이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남동생이 저한테 슬쩍 물었습니다. 누나, 형부 왜 저래? 인사도 안 하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넘겼어요. 속으로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아무렇지 않게 밥만 먹고 앉아 있었어요. 젓가락질만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내 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30년치 가계부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시댁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시댁 명절 선물비 한 번에 30만 원씩 1년에 2번이면 60만 원. 30년이면 1,800만 원. 시어머니 생신 선물 매년 50만 원씩 30년이면 1,500만 원. 시아버지 제사 비용 매년 40만 원씩 20년이면 800만 원. 시댁 집안 경조사비, 조카들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다 합치면 수백만 원. 제가 아끼고 모아서 시댁에 쓴 돈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재호가 친정에 쓴 돈은요? 가계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어요. 결혼 30년 동안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에 용돈 드린 적? 없어요. 명절에 선물 보낸 적? 없어요. 저 혼자 쪼개고 아껴서 친정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몰래, 재호 몰래 보낸 거예요. 처참한 현실을 숫자로 직시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언제나 시댁을 우선시하고 친정을 뒤로 미뤄왔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참고 재호의 무관심에도 견디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지어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 먼저 가고 싶다는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항상 시댁 먼저, 친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처가년, 거지 집안이라는 욕설로 돌아왔어요. 재호와의 갈등이 고조된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싶어서 뜨개질을 내려놓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남동생이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동생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저는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났는데 귀에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아침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순영아,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안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3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친정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에 홍조가 돌던 볼이 핏기 하나 없이 하였어요. 손을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산소호흡기에서 쉬익쉬익 소리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급성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급성 뇌출혈. 그 단어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잡으셔야 합니다. 경과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요. 500만 원.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받아서 세 식구 먹여 살리는 제가 어디서 500만 원을 구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동생이 옆에 있었습니다. 동생도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재호가 받았어요. 잠에서 깬 듯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급성 뇌출혈이래.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필요해. 지금 응급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재호가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잖아요. 장모님이 쓰러지셨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형편에 그 돈이 어딨어. 네 동생한테 부탁해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적금도 있고 월급도 있잖아.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내 돈은 내 돈이지. 처가 일에 왜 내 돈을 써? 니네 집안일은 니니가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삐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호가 친정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이 천근만 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새벽까지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어요. 엉덩이가 시렸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동생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나, 나도 내 사정 알잖아. 아이들 학비에 대출 갚는 것만 해도 빠듯해. 이번 달도 카드값 막느라 정신없어.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동생네도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어요. 조카 둘이 대학생인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씩 나간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집 대출 이자까지. 동생한테 손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는 현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당장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제 통장 잔액은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누이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친정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오빠한테 돈 달라 그랬다며? 친정에 돈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대뜸 이러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게 빼돌리는 거야? 수술비가 급해서 그런 건데. 에이, 올케. 우리 오빠 돈 가지고 친정 살림 챙기려 하지 마. 오빠가 네 친정까지 책임져야 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시누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돈 빼돌린다는 소리를 듣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 얼굴 아는 주민 두세 명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며 피하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슬금슬금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미용실 앞을 지나칠 때도 안에서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영 씨가 그 집 며느리가. 이상한 느낌의 친한 이웃 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옥 언니였어요. 언니, 나 요즘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정옥 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순영아, 네 시누이 되시는 분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 퍼뜨리고 다녀. 전현이 친정에 돈 빼돌린 나쁜 년이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고요? 정옥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그러고 미용실에서도 그러고 심지어 경로당까지 가서 그랬대. 올케가 시댁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친다. 오빠 월급 다 털어간다. 친정 거지 집안 살리려고 남편 등쳐먹는 년이다고. 30년간 이 동네에서 쌓아온 제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호에게 따졌습니다. 미영이가 동네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던데 내가 친정에 돈 빼돌린다고. 이게 말이 돼? 재호는 TV 보던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 미영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정옥 언니한테 직접 들었다고. 재호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숨을 쉬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네가 처가에 신경 쓰는 게 좀 심하긴 하잖아. 미영이가 좀 과하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시댁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도와줬는데 친정에는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한 제 처지가 떠올랐어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이모가 그러는데 엄마가 외할머니 병원비 핑계로 아빠한테 돈 뜯으려 했다며? 진짜야? 수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가.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바빠.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마저 신우이의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 밤 병원에서 홀로 친정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고요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하게 제 손을 주시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 마.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30년간 아끼고 아껴서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떠올랐어요. 700만 원. 재호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숨겨둔 돈이에요.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친한 언니 김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언니는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에요. 힘들 때마다 연락하면 항상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나 순영이야. 시간 좀 있어? 순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 87건, 재호의 무관심, 신우이의 거짓 소문, 딸 수진이의 오해, 그리고 친정어머니 병원비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코가 막히고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엄마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재호는 한 푼도 안 낸대. 우리 형편에 그 돈이 어디냐면서. 근데 언니, 재호 월급이 580만 원이야. 나한테는 150만 원만 주면서 시어머니한테 150만 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술과 골프비로 썼어. 15년 동안. 전화기 너머로 선희 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경제적 학대야. 경제적 학대.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멍해져서 되물었어요. 경제적 학대? 그게 뭐야? 남편이 월급 580만 원 중 1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시어머니랑 자기 유흥비로 쓰면서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안 낸다고?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겠어? 순영아, 30년 동안 네가 얼마나 아끼고 살았어? 미용실도 못 가고 옷도 못 사고 그 돈 다 어디 갔어? 시댁이지. 시댁에 갖다 바친 거야. 근데 정작 내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남편이 한 푼도 안 내? 이게 가족이야? 언니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참으면 되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언니 말대로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순영아, 더 이상 참지 마. 내 인생 네가 찾아야지. 선희 언니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라는 것, 그동안 시댁에 보낸 돈의 증거를 모으라는 것,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와 시누이의 명예훼손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적금 통장이 있으면 사진 찍어도, 은행 송금 내역도 확보하고, 욕설 문자는 절대 지우지 마. 다 증거야.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나눌 때 다 필요해. 저는 처음으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언니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꼼꼼히 써온 가계부와 영수증 파일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으니 두툼한 서류 더미가 쌓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리했어요. 시댁 송금 내역, 매달 150만 원씩 15년, 총 2억 7천만 원. 명절 선물비, 한 번에 30만 원씩 1년에 2번, 30년이면 1,800만 원. 시어머니 생신 선물, 매년 50만 원씩 30년이면 1,500만 원. 시아버지 제사 비용, 매년 40만 원씩 20년이면 800만 원. 시댁 경조사비, 조카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다 합치면 600만 원. 제가 시댁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흔적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증을 만지는 손끝에 낡은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세월이 손끝에 닿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대학 동창 이정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은이는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했어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지만 법률 지식은 여전히 해박했습니다. 정은아, 나 순영이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순영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은이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순영아, 이건 심각하다. 근데 증거만 확실하면 재산분할 때 분명히 유리할 거야. 남편 명의의 적금이나 부동산 등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시댁에 보낸 돈 내역, 욕설 문자 다 정리해둬. 나중에 법정에서 큰 힘이 돼. 정은이의 조언대로 재호의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재호가 회사 간 사이에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별거 없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깊숙이 뭔가가 있더라고요. 손을 넣어서 꺼내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재호 명의의 적금 통장. 표지를 펼쳐보니 잔액이 찍혀 있었어요. 3,200만 원. 여러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200만 원이요. 저한테는 생활비 150만 원만 주면서 친정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따로 3,200만 원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핸드폰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욕설 문자 87건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 넘기면서 캡처하는데 다시 읽으니까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년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네 친정 거지 집안이 어디서 행세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재호와의 통화 녹취록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혹시나 싶어서 녹음해뒀던 파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처가 식사비 내면 연 끊는데. 재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어요. 신우이가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친한 이웃 정옥 언니한테 부탁해서 문자로 증언을 남겨뒀어요. 순영아, 네 시누이가 마트에서 올케가 친정에 돈 빼돌린다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어. 미용실에서도 그러고 경로당에서도 그랬대. 필요하면 증인 서줄게. 정옥 언니의 문자를 받고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결국 30년간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700만 원. 재호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생활비에서 10,000원, 20,000원씩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과일 안 사고 외식 안 하고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 껴입고 살면서 모은 돈이에요. 재호에게는 알리지 않고 병원에 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현금 500만 원을 내미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나가면 남은 건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숨보다 소중한 돈이 어딨어요. 수납 직원이 보호자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이것저것 돈이 필요하니까요. 어머니 수술 날이 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다리가 저려도 앉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수술 잘 됐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복실에서 친정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신 어머니가 희미하게 저를 보시더니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 따뜻해져 있었어요. 순영아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산소호흡기 줄이 팔에 감겼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간 시댁에 짓눌려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구나. 그 사실을 처음으로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내년, 처가년, 거지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제 친정어머니는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30년간 쌓아온 증거들을 가지고 재호에게 이혼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정당하게 찾아오겠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빈손으로 나갈 줄 알아. 그래요. 두고 보자고요. 누가 빈손이 되는지. 버스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끝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네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어요. 매일 전화로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 순영아, 나 걱정 말고 네 일 챙겨.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찾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호가 퇴근하기 전에 거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영수증 파일, 가계부, 시어머니 욕설 문자, 캡처본 87장, 녹취록 파일을 저장한 USB, 재호 명의 적금 통장 사본, 하나하나 가지런히 펼쳐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세월이 종이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어요. 구두 벗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게 뭐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꾹 참았습니다. 재호 씨, 나 이혼하고 싶어.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를 명확히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지금 장난해? 재호가 다가와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제 눈빛이 진심임을 확인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맨 채로 구두도 안 벗은 채로요. 야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30년을 살았는데 이혼이 말이 돼? 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봐. 당신 월급 명세서야. 월급 580만 원. 나한테 준 생활비 150만 원. 시어머니한테 보낸 돈 매달 150만 원. 15년 동안 2억 7천만 원. 당신 용돈 280만 원. 술값, 골프비. 재호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야? 내가 번 돈인데 내 맘대로 쓰는 거지. 저는 다음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 명의 적금 통장이야. 잔액 3,200만 원. 나한테는 친정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없다고 하면서 당신은 따로 이렇게 모아뒀어. 재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게 왜 문제가 돼? 저는 다음 서류 묶음을 들었습니다. 두툼한 캡처본이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욕설 문자 87건이야. 내년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네 친정 거지 집안이 어디서 행세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한 장 한 장 다 있어. 재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녹취록이야. 당신이 처가에 돈 쓰면 연 끊는다고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미영이가 동네에 퍼뜨린 거짓 소문 증거야. 이웃 주민들 증언도 있어. 올케가 친정에 돈 빼돌린다. 남편 등쳐먹는 년이라고 마트, 미용실,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다면서.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재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다 법정에 제출할 거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다 할 거야. 재호가 갑자기 손을 내저었어요. 야야, 잠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근데 달라진 거 뭐 있어? 이번에는 안 돼. 이혼할 거야. 재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을 굳어 있었어요. 이틀 후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현관에 서서 저를 노려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재호한테 이혼하자고? 너 나가면 빈손이야, 알지? 30년 시집살이 했다고 뭐 가져갈 게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뭐, 내년이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웠어? 재호야, 전현 좀 어떻게 해봐.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는 재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증거 파일들을 본으로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호야, 네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재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밀리는 형국에 얼굴이 붉어지며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보내신 욕설 문자 87건 다 저장해뒀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동네에 퍼뜨린 거짓 소문, 그것도 증거 다 있어요. 이웃 주민들 증언까지.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내년이. 더듬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재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입을 열었어요. 순영아, 이혼까지 갈 필요 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생활비도 더 줄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호 씨, 30년 동안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 말할게. 근데 달라진 거 뭐 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한테 욕하고 당신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만 들고. 이번에는 안 돼.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잘하는 건가? 30년을 살았는데 이혼이 맞는 건가?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갈색 봉투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혼소송 피고 소환장. 원고 박재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소송 사유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제적 무능력과 친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정 내 불화 조성.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0년간 150만 원 생활비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린 제가 경제적 무능력이라고요? 시댁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고 친정에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제가 친정 의존이라고요?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지시했던 거예요. 재호는 시어머니 말대로 저보다 먼저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계산이었겠죠. 나를 가해자로 몰기 위한 전략. 저는 소환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천근만 근 무거웠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힘이 되었어요. 좋아, 받아들이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돼. 저는 대학 동창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나 순영이야. 재호가 먼저 소송 냈어. 도와줘. 순영아, 침착해. 증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어. 일단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자. 내가 아는 분 소개해 줄게. 정은이의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 피고 소환장을 받아든 날, 저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 박재호. 이혼 사유 아내의 경제적 무능력과 친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정 내 불화 조성.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150만 원 생활비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린 제가 경제적 무능력이라고요? 쌀 한 포대 7만 원, 반찬거리 15만 원, 공과금 20만 원. 매달 손에 남는 건 몇 푼도 안 됐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 사고, 경조사비 챙기고, 시댁 명절 선물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시댁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도와줬는데, 친정에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제가 친정 의존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 재호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명 시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계산이었겠죠. 나를 가해자로 몰아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대학 동창 정은이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정은아, 재호가 먼저 소송 냈어. 나를 경제적 무능력이래. 친정 의존이래. 순영아, 침착해.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우리가 증명하면 돼. 증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어. 일단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자. 정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영수증, 가계부, 송금 내역, 욕설 문자, 녹취록. 증거는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소송 소식이 퍼지자 시누이 미영이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악랄해졌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입구에서 아는 얼굴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야. 남편 등쳐먹고 친정에 돈 빼돌린 여자. 뒤를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 2명이 저를 쳐다보며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더군요. 저는 양파를 든 손이 떨려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리문 안으로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김순영 씨 알아? 저 위층 사는 분. 시댁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쳤대. 진짜? 착해 보였는데. 에이, 사람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 속이 그렇게 시커먼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용실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친한 이웃 정옥 언니가 저를 붙잡고 말해줬습니다. 순영아, 네 시누이 되시는 분이 경로당에도 갔었어. 어르신들 앞에서 전현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오빠가 불쌍해서 먼저 이혼 소송 낸 거다.
친정에 돈 빼돌리다 걸린 년이라고 했대. 저는 정옥 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언니, 어르신들이 그 말 믿어? 다들 미영 씨가 하도 열변을 토하니까 순영아, 힘들겠지만 버텨.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 정옥 언니의 위로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명절마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반찬 만들어 갖다 드리고 경조사 빠지지 않고 챙겼는데 그 모든 게 거짓 소문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이웃이 눈을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벽만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마주치자 급히 다른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을 만났어요. 평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환하게 웃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영 씨, 요즘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리던데 조심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분이 내리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호에게 따졌습니다. 미영이가 동네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알아? 경로당까지 가서 나를 욕했대. 이게 말이 돼? 재호는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미영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정옥 언니한테 직접 들었어.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경로당에서 다 소문났어. 재호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네가 처가에 신경 쓰는 게 좀 심하긴 하잖아. 미영이가 좀 과하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0년간 시댁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도와줬는데 친정에는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한 제 처지가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님 접대하고 시어머니 생신마다 금반지 사드리고 한우 세트 보내드리고 그런데 친정어머니 칠순 때 남편은 빈손으로 왔잖아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이모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줬어. 아빠가 낸 소송장이래. 엄마가 집안 돈 빼돌렸다고 적혀 있던데 진짜야? 수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소송장을 찍어서 수진이한테 보낸 거였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 지금 머리 아파. 아빠 말, 이모 말, 엄마 말 다 다르잖아. 누구 말을 믿어야 해? 수진아, 엄마가 30년 동안 나중에 연락해. 나 지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마저 신우이와 남편 편에 선 것 같은 상황에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이혼하겠다고 한 게 실수였나? 30년간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한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할까? 참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내년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네 친정 거지 집안이 어디서 행세야. 30년 동안 당해온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복 중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순영아, 동생한테 다 들었어.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아파서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미안해, 우리 딸.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겨낼게. 엄마는 건강만 챙겨.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30년간 참아온 게 다 물거품이 돼. 친한 언니 선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순영아, 내가 다 들었어. 동네에 소문 도는 것도, 수진이가 차갑게 군다는 것도. 저는 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 정말 못할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 수진이마저 나를 안 믿어. 선희 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네가 30년간 모아온 증거들 생각해봐. 시댁 송금 내역 2억 7천만 원, 남편 적금 3,200만 원, 욕설 문자 87건, 녹취록, 신우이 명예훼손 증거. 이게 다 내 무기야. 법정에서 이거 펼치면 누가 이기겠어? 언니의 말을 듣고 흐트러졌던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증거가 있잖아.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법정에 제출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파일, 가계부, 송금 내역, 욕설 문자 캡처본 87장, 녹취록, 이웃 증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짐했어요.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건 지들 생각이고 나는 내 몫을 찾아가겠어. 30년간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어요. 김순영 씨,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증거 서류 준비 잘 해두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 모아온 증거 서류가 담긴 두툼한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파일을 만지는 손끝에 빳빳한 종이 질감이 느껴졌어요. 이 안에 제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는데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앞에 다다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재호가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우이 미영이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년이 감히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당당하게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툼한 파일이 탁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피고 김순영은 결혼 생활 동안 가사에 소홀했고 친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었으며 원고와의 불화를 조성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거짓말도 이 정도면 예술이구나. 30년 동안 새벽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댁 명절 음식 혼자 다 차리고 가사에 소홀했다고요? 친정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고요?
친정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내 비상금으로 냈는데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 측 증거 1번을 제출합니다. 원고 박재호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스크린에 월급 명세서가 떴어요. 세후 580만 원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원고의 월급 580만 원 중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된 금액은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재호를 쳐다보셨어요. 원고, 나머지 430만 원의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거예요. 옆에서 재호 측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지만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증거 2번,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15년간 매달 송금한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은행 송금 내역이 떴어요. 매달 150만 원씩 15년 동안. 금액을 합산한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억 7천만 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저렇게 많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 측 증거 3번, 원고 명의의 비밀 적금 통장입니다. 잔액 3,200만 원. 적금 통장 사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판사님이 재호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원고, 부인에게는 생활비 150만 원을 주면서 본인은 적금을 따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재호 측 변호사가 대신 말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원고 본인이 대답하세요. 그건 제 노후 자금으로. 재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제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피고 측 증거 4번, 시어머니 박말순이 피고에게 보낸 욕설 문자 87건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하나씩 떴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내년이 감히 내 아들한테 대들어?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 어디서 행패야? 내년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네 친정 거지 집안이 어디서 행세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였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저런 하고 혀를 찼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피고 측 증거 5번, 원고가 처가에 돈 쓰면 연 끊는다고 말한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처가 식사비 내면 연 끊는데. 네 엄마 일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따져? 재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원고는 처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일체 거부하면서 시댁에는 매달 15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입니까?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가 증거 6번을 제출했습니다. 시누이 박미영이 동네에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올케가 시댁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친다. 오빠 월급 다 털어간다. 친정 거지 집안 살리려고 남편 등쳐먹는 년이라는 거짓 소문이 마트, 미용실, 경로당에 조직적으로 퍼뜨려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영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시선이 쏠리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 김순영은 30년간 시댁에 헌신했습니다. 시댁 송금 2억 7천만 원, 명절 선물비 1,800만 원, 시어머니 생신 선물 1,500만 원, 시아버지 제사 비용 800만 원, 시댁 경조사비 600만 원. 반면 원고가 처가에 지출한 금액은 30년간 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친정에 의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잠시 휴정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원고 박재호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 김순영이 30년간 가정에 헌신했음에도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음이 인정됩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재산분할 비율 6대4 피고 우의. 위자료 3천만 원 원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30년간 참고 모아온 증거들이 빛을 발한 거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별도로 시어머니 박말수는 욕설 문자 87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우이 미영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어요.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동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30년간 괴롭혔대 남편이 생활비 150만 원만 주고 본인은 280만 원 유흥비로 썼다면서 신우이가 거짓말쟁이였네 하는 말들이 퍼져나갔어요. 한때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댁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이에게 부축을 받으며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미영이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내년 나가면 빈손이야 알지? 그 예언이 정반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진짜 빈손이 된 건 재호와 시댁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해 작은 원룸을 장만했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빈 방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마룻바닥에 네모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돈이 없어서, 결혼 후에는 시댁 눈치 때문에 30년 동안 명절에도 친정에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손이 예전보다 많이 여위셨더라고요. 뼈마디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어머니를 부축해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엄마, 이제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제 마음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바닷가로 갔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철썩, 철썩.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어머니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영아, 이제야 내 얼굴에 핏기가 도네. 3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알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네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형편이 안 돼서, 내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우리 딸 고생시켜서 미안해.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어요.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수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판 이후로 수진이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흔들릴 정도로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빠랑 이모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 다 내 잘못이야. 수진아, 재판 결과 보고 나서야 진짜 상황을 알았어.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모가 퍼뜨린 소문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수진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왜 그걸 믿었을까? 나 정말 바보였어. 용서해줘, 엄마.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꼭 껴안아줬습니다. 수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네가 몰랐던 게 당연해. 엄마가 다 숨겼으니까. 내 아빠 흉보기 싫어서, 가정 깨지는 거 두려워서, 엄마가 다 참고 살았어.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 안에 커피 향이 퍼지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딸과 화해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원룸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아, 나야. 재호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재호 씨? 순영아, 내가 잘못했어.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말만 듣느라 널 너무 힘들게 했어. 30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재판 끝나고 나서 다 잃어버렸어. 돈도 집도. 수진이도 나한테 연락 안 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순영아, 다시 안 될까?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 엄마 말도 안 들을게. 제발.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의 후회 어린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호 씨, 30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을 이제 와서 하면 뭐해요? 늦었어요. 순영아, 당신은 30년간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근데 매번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친정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이혼 후 동네에서 시댁의 진짜 모습이 알려지며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욕설 문자 87개 보냈대. 남편이 월급 580만 원 받으면서 아내한테 150만 원만 줬대. 시누이가 거짓 소문 퍼뜨린 거 다 걸렸대. 한때 저를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시댁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마주치면 순영 씨 고생 많았어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나 자신을 지워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욕먹어도 참고, 남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시누이한테 모함당해도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친정어머니, 딸 수진이,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선희 언니와 정은이.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내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 원룸 서랍에는 30년간 모아온 가계부가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그 낡은 표지를 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남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억울할 땐 기록하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손해보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어요. 베란다에 핀 꽃에 물을 주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어 봅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